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성 CMC 대표이사 김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좋은데 또 식사들도 못 하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실 때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눌 지식 내용이 단계별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절차 그리고 관련 규정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실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나 인가받은 조합에서 오신 관계자분보다 아직까진 준비위원회나 아니면 재건축 사업의 좀 그 절차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 재건축 사업할 때 뽑는 업체가 뭐가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시공사는 당연히 얘기를 하세요. 그죠? 다 아시죠? 시공사 뽑아야 되는 거. 그리고 뭐 물론 요즘에는 뭐 신탁업체 뽑아야 되느냐 아니면 정비회사 뽑아야 된다. 그리고 설계자 뽑아야 된다. 도시계획업체 뽑아야 된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더 많이 아시면 법무사 뽑는다, 세무사 뽑는다, 감정평가사 뽑는다. 뭐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다 늘려갑니다. 자,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뽑아야 될 업체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으면 뭐 보통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10손가락, 많이 꼽으시는 분들은 20손가락 정도 꼽으시는데 서울시도 예전에 그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몇 개나 필요한지를 통계를 내려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아무리 적게 뽑는다고 해도 일반적인 현장이 한 40여 개 정도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울시 관내에서만 해도 100개가 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현장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협력업체들이 필요한 전문 분야가 필요한 그런 사업 분야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뽑아야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뽑아야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떤 업체들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정비사업의 용역계약은 어떻게 체결을 해야 되는지 관련 규정과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업체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뽑아야 되는 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냐 설계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신데 서울시만 유독 설계사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실무적인 내용과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용역계약은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계실 테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용역이 필요해서 업체를 뽑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 업체 아는 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저 업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단순히 그냥 선정하고자 하시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 제29조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할 때 어떻게 해라 라는 게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부속돼서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계약의 방법 및 선정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비사업의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위반돼서 뽑으시면 뽑으신 분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용역업체한테 돈이 잘못 나가게 되면 그 돈 다 변제해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추진위원장, 사업시행자인 조합,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준공에서 입주를 완료하고 조합을 해산하고 나머지 비용을 청산하기 위한 청산인조차도 이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따르셔야 돼요. 계약이라는 건 다 해당됩니다. 공사, 용역, 구매, 제조, 용역과 관련된 건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 좀 이제 팔려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새로 지어서 조합원들한테 팔고 일반 분양을 합니다. 또 상가도 팔죠. 그런 거는 분양과 관련된 계약은 이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안 따르셔도 돼요.
그리고 전자조달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설공사 6억 원 초과, 전문공사 2억 원 초과, 그 외 가격 2억 원 초과, 그리고 2억 원이 넘는 물품 제조, 구매, 용역 등은 무조건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라장터 또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누리장터라고 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찰을 시행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전문공사, 건설공사 뭐 이런 게 좀 구분이 힘드시겠지만 뭐 건설산업기본법에 어떤 공사가 전문공사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자, 입찰의 방법을 살펴보면 원칙은 다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모든 업체를 뽑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일반 경쟁 입찰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입찰 방법 중에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또 뭐 하나 있죠? 제한 경쟁 입찰이 있었죠. 저희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은 제한 경쟁 입찰은 규정이 없어요. 단순히 일반 경쟁 아니면 지명 경쟁 아니면 수의 계약분이 못합니다. 제한 경쟁이라는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선정하실 때 적용할 수 없는 경쟁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명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목적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10명 이내다라고 확인이 되면 지명 경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국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지명 경쟁을 하시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속칭 비대위라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왜 지명 경쟁했느냐? 그 업체가 왜 10개뿐이 안 되느냐?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함부로 적용하시면 불편할 수 있고요. 추정 가격이 3억 원 이하거나 아니면 추정 가격 1억 원 이하의 용역, 어떤 뭐 검토를 맡기는 용역이 1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그 용역은 지명 경쟁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4명 이상을 지명하셔야 되고 그중에 3인이 입찰에 참여해야만 유효한 입찰로 봐요. 자, 수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게 이제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소송이나 재난복구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그리고 일반 경쟁 입찰로 시공자를 뽑거나 설계자를 뽑았는데 2번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수의 계약도 A라는 업체한테만 너 이리 와서 우리 계약합시다라고 부를 게 아니라 A라는 업체의 견적서, B라는 업체의 견적서 해서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이 필요한데 2천만 원 이하는 그 해당 업체의 견적서만 받으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저기 경쟁 입찰하고 수의 계약에 보면 추정 가격 1억 원 이하 그리고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라고 돼 있어요. 항상 논란이 되는 게 A라는 용역을 뽑고 싶어서 좀 편하게 뽑으려고 5천만 원 용역비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 그래요. 용역비가 5천만 원이면 부가세 포함하면 5,5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추정 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간급자재 부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 원 이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지명경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업체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들 또는 토지등 소유자들의 총의를 모아서 전체 조합원들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을 모아서 뽑아야 원칙이겠죠.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그걸 뽑는데 총회 개최하는데 비용을 뭐 1억 원, 2억 원 들여가면서 총회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총회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계약은 총회에서 뽑아라.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으로 정한 계약은 대의원회에서 뽑아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산으로 정해졌으면 대의원에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예산이 없으면
5천만 원짜리가 됐든 1억 원짜리가 됐든 다 총회에서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 건설업자, 감정평가, 정유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이렇게 4개의 분야에 해당되는 용역업체는 그 비용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무조건 총회에서 뽑으셔야 됩니다. 예산이 있거나 없거나 다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총회에서 뽑으려면 단순하게 이제 총회로 갑시다, 우린 총회에서 뽑을 게 아니라 대의원회에서 뽑읍시다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뽑읍시다를 쉽게 결정하실 게 아니라 일단 뭘 확인하셔야죠? 예산. 예산이 있는 용역이냐 없는 용역이냐. 그래서 예산을 확인하시고 어떤 업체를 무슨 입찰의 방법으로 할 거며 입찰 조건은 어떻게 제시할 거고 또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질 건지 선정 계획을 만드셔야겠죠. 그리고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입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설명회, 필요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현장 설명회 해서 마감하고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대의원에 선정하거나 총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 혹시 조합에서 오신 관계자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합에서 가장 많은 그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냐면 예산에 정해진 용역 계약은 대의원에서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대의원에서 업체를 뽑을 수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입찰 지침을 만들어서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대의원에서 뽑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입찰 지침서 자체를 이사회 의결만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은 현장들이 그렇게 해왔었어요. 실무적으로. 근데 문제가 됐던 게 판례에서는 선정 권한이 대의원에 있는데 그 지침과 배점 기준을 만드는 걸 이사회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선정 계획도 역시 대의원회까지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입찰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뽑더라도 이사회, 대의원회 해서 입찰 지침을 만들고 입찰이 시행된다면 또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선정하셔야 돼요. 또 많게 하게 되면 또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계약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 절차가 뭐 단순하지 않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찰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보면 입찰 공고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입찰 마감 7일 전에 공고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현장 설명회 개최 7일 전에 공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입찰을 하거나 재해 예방이나 복구 시에만 입찰 마감 5일 전에 공고하라고 이틀을 빼줍니다. 자, 여기서 7일 전 공고면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선정하기 위해서 오늘 공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 목, 금, 토, 일, 월, 화 해서 7일 딱 됩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하는 날짜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공고를 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입찰 마감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2억 원 이상의 용역업체 선정은 반드시 전자조달 시스템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셔야 됩니다. 일간신문 광고비 상당히 비싸죠. 누리장터나 나라장터처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입찰 공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입찰 공고를 하거나 지명 경쟁에 통지를 하는 방법도 공통적으로는 일반 경쟁 입찰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전자조달 시스템, 누리장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인터넷에서 누리장터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다른 조합들, 지금 뭐 많은 조합들이 어떤 업체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고 하면 일간신문에다가 공고하셔야 돼요. 신문사마다 일간신문지의 광고비가 보통 싸면은 70만 원, 비싸면 300만 원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겠죠. 지명 경쟁 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셔야 됩니다.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수의계약 당사자한테는 반드시 등기 우편 또는 내용 증명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의사를 통보했습니다라는 근거를 남겨놓는 우편의 방식을 사용하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요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서울시만 유독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시공자, 여러분들이 가장 뽑아야 되는 업체들 중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시공자예요. 그러시죠? 시공자를 뽑을 때는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고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정보 몽땅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하고 똑같죠.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클린업 시스템에만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근데 설계자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실수하시면 안 돼요. 또는이 아니라 및. 그래서 설계자를 뽑거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뽑으시려면 누리장터에도 공고하시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하시고 클린업 시스템인 정보몽땅에도 공고하셔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잘못된 절차 이행으로 다시 하셔야 돼요. 다른 규정은 전자조달 시스템이나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설계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전자조달 시스템과 일간신문 공고를 병행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용역업체 선정 잘못하면 뽑으신 분 처벌받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처벌을 받느냐? 제일 큰 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건 형사법상 뇌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향후에 나한테 얼마 줄 거야? 뭐 이런 약속을 한 게 드러나거나 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다행이지만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또 저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형법상 뇌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의제돼서 가중처벌돼요.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위원장, 관리인, 임원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각 규정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 기준, 시공자 선정에 대한 시행령, 또 시공자 선정에 대한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반해서 선정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비업 등록이 없는데 내가 정비사업 대신 해드릴게요 라고 여러분들과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받게 됩니다.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는 저희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가 수주한 그 용역을 제3의 업체한테 하도를 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바쁘니까 이거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다른 회사 보고 대신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모두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40여 개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조합 설립을 하면 법인 인감 도장을 만드세요. 근데 법무사들이 대부분 사각형 나무로 파가지고 만드시는데 제가 아는 모 조합에서는 아주 비싸게 옥으로 상하로 만드는 도장을 파셨는데 그걸 왜 비싼 돈 주고 그렇게 도장을 파셨냐라고 했더니 도장 찍을 게 워낙 많은 거예요. 다른 데 얘기 들어보니까 도장 찍을 게 워낙 많아서 기왕이면 비싼 거 찍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수백 번 찍으십니다. 40개 용역업체를 한 번 찍으면 결제할 때마다 도장 찍으셔야 되잖아요. 또 한두 번 변경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십 번 찍으셔야 되는데 어떤 업체들을 뽑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뽑으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 뽑으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선정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법무와 관련돼서는 법무사를 보통 선정을 하시는데 법무사 선정이 왜 필요하냐라고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목동단지 위주로 이 양천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나 아니면은 뭐 재개발 구역은 어떤 현황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일례를 들면 개포동 아파트 많죠. 개포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갔더니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등기는 나와요. 근데 토지 지분이 없어요.
살 때 토지 지분은 넘겨받지 않고 건물 지분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거래는 똑같이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토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현금 청산자예요. 근데 그런 사정을 모르고 다 동의하시고 그거로 다 의사결정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법무사들이 먼저 선정이 돼서 하는 일은 그 구역 내에 있는 소유 현황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등기부등본 다 떼서 소유 현황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그 대지 지분의 합이 그 등기부등 저 토지 대장상에 있는 대지 지분하고 똑같이 맞는지, 틀리다면 왜 틀리는지 그걸 다 경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법무사들을 선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합이 되고 나면 각종 등기, 멸실 등기, 또 이전 등기 뭐 이런 등기 업무를 위해서 법무사가 필요합니다. 세무회계는 당연히 선정하셔야 됩니다. 돈을 쓰셨으면 당연히 결산 보고를 하셔야 되고 전체 소유자들한테 그 결산 보고를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 또는 연도별로 다 공개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위해서 세무회계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준공인가를 받으면 무조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세무회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소유자분들끼리 갈등이 없으면 변호사가 굳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법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감정평가는 둘로 구분합니다. 아까 감정평가는 총회에서 무조건 뽑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총회에서 안 뽑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감정평가 용역은 반드시 총회에서 뽑으셔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여러분들 집도 평가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도 평가를 해야겠죠. 얼마에 팔 건지. 그리고 또 평가를 하는 게 있죠. 기존에 우리 땅 안에 국공유지, 나라 땅이 있었으면 그 나라 땅이 얼마짜리를 우리가 갖고 왔는지, 또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면서 기부 체납하시죠. 기부 체납하는 건 과연 얼마짜리를 기부 체납하는지, 이것도 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과세 비용 평가라고 해서 사업성이 높다라고 하면 출자 비용보다 사업 수익이 높은 거예요. 그럼 뭘 냅니까? 세금 내요. 법인세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자한 비용이 사실은 100원이 아니라 200원짜리를 출자한 겁니다라고 법인세 과세 산정을 위한 평가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거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하지만 법인세 과세 평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후에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더 출자 금액이 더 많은 걸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주하고 나서 내셔야 되는 법인세, 조합이 내는 법인세를 절감시키는 평가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집 분양가를 더 높이기 위해서 땅값이 높습니다라고 평가를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업무가 수행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건축 설계는 여러분들이 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그리고 상가, 부대 복리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합니다. 근데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설계자 선정 기준에 집안 조사와 현황 측량은 설계자의 용역 범위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된 설계자는 이 용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나 경관문서 업무를 필요한 경우는 설계자한테 같이 맡기거나 아니면 별도의 용역으로 뽑으셔야 되고, 예전공사비 산출도 역시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합니다. 예전공사비는 이제 시공자를 뽑기 위해서 수량 산출, 우리가 또 그린 그 설계가 과연 얼마짜리의 공사비를 가져갈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위한 용역이죠. 그리고 구조심의 등 각종 업무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이제 특히 양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우수 디자인 심의 업무도 같이 최근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어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여러분들이 초고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동간에 벌어져야 되는 거리들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정없이 높이 올라간다고 그만큼 거리를 띄우게 되면 많은 건물이 배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필수적이고, 정비구역을 여러분들이 고시를 받게 되면 그 고시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나중에 포함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장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수 디자인이라는 거 말 그대로 다른 단지의 아파트보다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추구하겠다라는 디자인적인 심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우수 디자인은 돈이 좀 들어가요. 그 우수 디자인을 포함하게 되면 발코니를 더 낼 수 있어요. 서울시만 유독 방이 4개면 그 중에 하나는 발코니를 못 만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들 보시면 발코니가 있는데 없는데 들쭉날쭉한 아파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강제적으로 한쪽 그 벽면 길이의 일정 부분을 발코니를 없는 방으로 만들도록 하는 게 서울시 정책이에요. 근데 우수 디자인 심의를 받으면 발코니를 100% 다 설치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우수 디자인 용역도 건축 설계에 요즘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각종 소방 설계, 토목 설계, 그리고 기반 시설 설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부 체납해야 되는 도로, 그리고 공원 만드실 거예요. 공원도 만드시게 되면 그걸 설계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전문 설계자들이 도로도 설계하고 공원도 설계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디 개천을 건너가는 보행 육교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다 그 역시도 별도의 전문 설계자들이 선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도시계획은 정비계획이 여러분들이 실제 고시 이후에 추진위를 설립하게 되지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인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또 도시계획 용역업체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교통영향 평가 분석이나 교통영향 평가 업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화재 지표 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밑에 보존해야 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재작년에 법이 그 문화재 지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을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한 현장인지, 완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테니까 그 비용을 달라라고 하든지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작물 조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건물, 그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도로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도 파헤쳐야 되고요. 또 단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열수송관이나 가스관 이런 것들 다 잘라야 돼요. 근데 그런 관들이 어디에 얼마짜리 규격의 관이 들어와 있는지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지질조사는 말 그대로 땅을 파보는 거예요. 땅에 구멍을 뚫어서 땅에 모래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용역이고요. 성면조사는 철거하기 전에 성면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철거하기 전인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단계에서도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일단 사전 조사를 해서 우리 단지 안에는 얼마만큼의 성면이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을 한 후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면을 제거하는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성면이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성면 조사하는 것 때문에 학교랑 많이 다툼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애들 등하교 시간에는 성면 건들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면 조사하는 시기를 잘못 맞추면 이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어요. 좀 심한 학교 같으면 방학 기간에만 제거하세요라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측량 어떤 건지 당연히 아시죠? 측량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현황 측량하고, 나중에 도로가 생기면 어디까지 도로가 있는지 말뚝을 박아서 표시를 하는 측량도 있고,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면 실제 제대로 됐는지 확정 측량도 하셔. 뭐 여러 가지 측량이 있는 측량업체도 선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하철 옆에 있으면 지하철 관리청에서 땅을 팔 때 지하 구조물에 영향이 없는지를 검토해달라는 또 영향 검토를 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굴착 깊이가 20m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 그리고 20m가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봤는데, 지하안전 영향평가는 우리 땅에 안전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땅을 드러내면, 땅을 다 파고 나면 옆에 동네가 무너질 건지, 옆에 집의 지하수가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역시 다 인가 조건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반드시 뽑으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초고층화 되다 보니까 건축물과 안전과 관련된 각종 평가들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경관과 관련돼서는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경관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심의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야간 경관, 밤에 봤을 때 눈부심이 있느냐, 밤에 봤을 때 위화감이 있느냐 여부까지도 별도의 심의를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빛 심의 설계, 마찬가지인데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여러 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 디자인 심의 등도 받게 되고, 친환경 각종 인증과 분석도 여러분들이 용역업체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가산비 산출이라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여러분들이 기부 체납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비싼 값에 기부 체납한다고 인정받아야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을 그만큼 덜 짓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조금 더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해당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어야 되는 거 기왕이면 더 비싸게 팔겠다 하기 위해서 가산비 산출을 위한 용역도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매각 매수하기 위한 계약 체결 용역도 별도로 하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범죄 예방 대책 관리와 이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주가 나갈 때 그냥 알아서 자 3개월 동안 알아서 나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서 쓰레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나와요. 심지어 거기에 과태료까지 물어요. 그래서 이주관리 업체를 통해서 공가 처리를 분명히 하고, 또 이주 나가는 사람이 그런 처리나 아니면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납부하고 나갔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주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이주비를 줘요. 심지어는 밥솥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발코니에 옷걸이, 저기 빨래거리 있죠. 빨래거리나 그런 것들이 다 제거돼야만 이주 완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주비를 완납해 주는데, 그런 걸 관리해 주는 용역업체가 별도로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빈집에 엉뚱한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게끔 또 범죄 예방하는 용역도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시공자, 당연히 건축물 공사하기 위한 시공자 뽑으시죠. 대신에 철거와 성면조사 제거 용역은 반드시 그 시공자의 용역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거를 좀 안 좋은 조합들은 철거업체한테 많은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철거업체를 따로 뽑기 위해서 야 시공자 뽑을 텐데 너네 철거 업무는 빼고 우리가 뽑을 테니까 다른 것만 해. 이거 위법하다고 판결난 적이 있어요. 반드시 규정에 철거 업무를 포함하라고 했으니 그 철거 용역도 반드시 시공자한테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는 별도 분류하라고 돼 있지만 지금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시공자가 다 같이 공사를 하고 있죠. 종합 면허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설계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도로 공사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공원을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공원을 공사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공사 용역업체가 따로 각각의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작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작물 조사. 여러분들 동네에 가스관이 지나가는지 통신관이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거를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잘라내게 되면 또 우리 단지를 지난 다른 단지가 사용을 못하게 되면 잘라내기 전에 그걸 돌려서 이설하는 걸 먼저 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 관계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스관 같은 경우나 통신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라서 나중에 새로 만들어줘요. 조합이. 근데 잘라내면 돈을 또 냅니다.
잘라내는 공사비도 조합이 내는데 가스공사에서 그래요. 우린 이 가스관을 묻을 때 30년치 요금을 받기 위해서 매설을 했는데 15년 만에 이걸 잘라내니까 나머지 15년치의 값어치를 변상해라 이렇게 합니다. 조합에서 그 돈도 또 물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하는 것도 또 조합원 여러분들이 또 내셔야 돼.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작물도 조사를 제대로 하고 괜히 땅 파는데 하나 더 나오면 더 파야 되고 공사비면 자꾸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도 그렇지만 공사도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시행하셔야 됩니다. 통신업체 불러다가 통신 이설하세요라고 해서 포장해 놓고 그 밑에 가스관이 있으니까 가스관 업체 불러다가 또 드러내서 또 공사하세요. 그런 폐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감리하기 위한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들을 합니다. 건축감리와 전기감리는 구청장이 뽑아줘요. 여러분들은 돈만 내시면 돼요. 구청장이 뽑아주고 계약은 여러분들이 하셔서 돈은 여러분들이 내십니다. 그래서 건축감리와 전기감리는 구청장이 뽑는다. 대신에 소방감리와 통신감리는 조합이 발주해서 조합이 뽑습니다. 자, 근데 새로 생겼습니다. 건축물 철거감리. 하도 지방에서 건물 무너진다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철거를 하면 철거 멸실 신고만 하고 알아서 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고가 아니라 철거할 때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조안전 내용을 확인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철거하는 과정에 감리도 뽑으셔야 돼요. 이 감리 역시도 구청장이 뽑아주는데 역시 또 돈은 여러분들이 내세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든 어디든 공사하다 사고 나면 여러분들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면을 해체할 때도 성면 해체를 작업을 감리하기 위한 감리자를 선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로를 새로 깔아주고 공원을 새로 만들어주더라도 감리를 뽑으셔서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로를 한 차선 더 기부 체납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고 그 도로를 가져가는 주체는 구청이 가져간다면 구청이 와서 감독을 해야 돼요. 근데 구청이 일일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여러분들 조합 입장에서도 구청이 와서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공사하려면 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선정을 해서 구청 감독관 대신에 감리자로서 대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공사 감리는. 자, 이제 준공이 된 시점에서도 또 뽑으셔야 돼요. 주택관리사업자, 관리사무소입니다. 말 그대로. 관리사무소를 관리업체, 아파트 관리업체 뽑으시잖아요. 아파트 관리업체를 조합에서도 뽑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아파트 관리 주체는 입주민의 50% 이상이 입주한 후에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준공이 돼서 조합이 아직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조합이 일일이 가서 주차 관리 못 하잖아요. 조합이 일일이 가서 엘리베이터 청소 못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관리사무소를, 관리업체를 먼저 뽑아서 그 용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 업체를 승계할 건지 말 건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대장 작성이라고 해서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것도 이제 별도의 선정 업체들이 있지만 아직 인허가청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직 실무 사례가 없습니다. 자, 설계의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CM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강의 내용이 아마 CM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건설 사업 관리를 해주는 용역업체를 별도로 뽑습니다. 근데 건설 사업 관리 업체를 뽑게 되면 설계 내역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시공자들이 제시하는 그 공사 조건에 대한 검토,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기왕이면 더 효율이 좋은 자재나 제품을 검수해주고 또 설계에 있는 내용대로 자재가 들어오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CM이라는 용역을 뽑는데 CM을 뽑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이 CM에서 하고 있는 VE라는 용역을 별도로 뽑아내서 이 용역만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VE라는 거는 그 설계 가치 평가라고 해서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겁니다. 설계 도면을 보고 설계에서 벽체를 이쪽에다 놓는 것보다는 오른쪽에다 옮기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공사 효율도 높아지고 이런 가치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만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같은 값이면 더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주는 그런 용역이 이제 VE라고 별도로 뽑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용역업체만 해도 40개가 넘어요. 근데 이뿐만일까요? 요즘 하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별의별 용역들이 더 생겨요. 자꾸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내용이 허그 보증 사무대행.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주비를 대출받거나 중도금을 대출받거나 사업비 대출받을 때 허그에서 보증을 받으면 금리가 좀 싸지겠죠. 허그가 보증을 해주면. 근데 그 허그가 보증을 해주는 만큼 요구하는 서류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걸 조합이 일일이 다 만들어내질 못해요. 과거에는 사업비를 조달하는 책임이 시공자한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자가 이 허그 보증 업무를 대부분 다 해왔는데 허그 자체, 그러니까 분양보증공사인가요? 허그의 보증을 받기 위한 내용도 복잡해졌지만 시공자들도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별도로 수행하는 용역이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 사무대행도 생겼고, 자 그리고 해산 청산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했던 모든 회계장부, 계약서, 총회 자료,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캐비넷으로 7, 8개씩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3개를 갖다 놓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만큼 방대한 양의 그 서류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거를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불태워버릴까요? 아니요. 법에는 구청에 이관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트럭으로 실어다가 우리 회의 자료 갖고 왔으니까 이거 받으세요라고 하면 안 받아요. 근데 법에서는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해산 후에 소송이 걸렸을 때 찾아볼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관은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하도 데이터화 되니까 트럭으로 서류를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전산화, 스캔 받아가지고 전자문서로 변환시켜서 그거 USB 조그만 거 하나 갖다 줍니다. 그럼 구청에서 그거는 받아줘요. 그래서 그런 용역도 이제 별도로 생겼습니다. 좀 많이 간소화되고 현실화되는 추세인 거죠. 그리고 상가협상대행, 어디든 재건축을 하다 보면 항상가하고 이제 많은 트러블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요거에 대한 또 별도의 용역 업체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도 이 양천구에도 많이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감자재 컨설팅 업체라고 해서 뭐 한샘이다, 뭐 NX다 이런 여러 가지 자재, 국산 자재보다 아니 뭐 이태리산 뭐가 있는데 그거 쓰시면 레벨이 한 등급 더 올라갑니다. 이거 쓰세요. 아니면 독일제 어디 거 쓰면 이거는 진짜 아주머니들이 딱 가는 순간 이거부터 자랑합니다. 이거 지금 얘기 벌써 하고 다니실 거예요. 그것만 별도로 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리를 멀리 두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매스컴에서 공사비가 자꾸 올라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근데 이거 좀 잠깐 이제 쉬는 시간처럼 여담으로 한번 할게요. 한 4, 5년 전에 재건축, 재개발 이 시장에서 무슨 붐이 일었었냐면
옆에 집에서 한생 거 붙였으면 우리 단지는 이태리산 붙여야 돼요. 더 좋은 거 붙여야 돼. 그래 놓고 신문에 광고합니다. 옆에 단지 평당 450만 원 공사비인데 우리 단지는 평당 500만 원짜리 시공사를 뽑았습니다라고 자랑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저기 한강 강북에 있는 모 아파트는 5년 전이죠. 5년 전에 강남에서 평당 550만 원 공사비가 보편화되어 있을 때 평당 627만 원에 뽑았습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왜? 자랑할 만하죠. 옆에 거보다 우린 더 비싼 자재 붙였어. 우린 그거 쓸 거야. 우리가 더 럭셔리한 아파트야 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와서 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재 지금 붙입니까? 안 붙여요. 그죠? 언제 붙여요? 앞으로 4, 5년 뒤에 붙여요. 골조공사 다 끝나고 붙이는데 그걸 공사비에다 미리 태워놨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공사비를 600만 원으로 만든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그 마감 자재를 빼고 물가 상승률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당 500만 원에 10% 올라가면 50만 원만 더 얹어주면 되는데 그 최초 금액을 평당 600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물가 상승률 10%만 하니까 60만 원을 올려줘야 돼요. 그걸 몇 년씩 해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공자 선정할 때 여러분들 옆에 거보다 더 좋은 거 붙였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실제 붙일 때 가서 옆에 뭐 붙였으니까 우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그때 나오는 제품 보시고 그때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붙이지도 않고 생전 보지도 못한 자재를 지금 공사비에다 붙여놓고 우린 공사비 더 좋은 공사비, 더 좋은 마감재 붙였어 라고 자랑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물가 상승은 복리예요.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더 비싸게 올라갑니다. 일례로 마룻바닥 하나, 주방 가구 하나, 한 품목당 평당 공사비가 15만 원, 20만 원 합니다. 외산자재 4, 5개 쓰면 평당 100만 원 후떡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왜 미리 앞으로 공사하지도 않고 지금 자재 보지도 않은 거를 공사비에 태워서 물가 상승률에 계속 반영시켜 나가시다가 4, 5년 뒤에 우리 공사비 많이 올라서라고 땅을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담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용역업체 선정할 때도 뭐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용역업체들 중에 설계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분야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설계자 그리고 CM이든 아니면 신탁이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것만 해도 하나의 강의를 따로 편성할 정도의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접하시는 부분들이 설계자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오늘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자는 저희가 어디 인터넷을 보시거나 주변에 지인이나 아니면 단지 안에 건축 관련 종사자분들이 있으셔서 어디가 유명한 회사냐라고 물어보고 그 회사가 좋다라고 하면 그 회사 뽑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했죠.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근데 일반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 기준이라고 별도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5월 19일 날 또 바뀌었어요. 5월 9일 날. 관련 개정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설계자 선정할 때 반드시 이 고시를 따르셔야 돼. 그리고 적격심사 또는 설계공모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일반 경쟁 입찰이 기준입니다. 평가하는 방식이 적격심사냐 설계공모냐 판단하실 수 있는데 상위 4인 이상을 모두 총회에 올리셔야 돼요. 입찰을 했는데 5개 업체가 왔으면 1, 2, 3, 4등 이상은 무조건 총회에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1, 2, 3, 4, 5등까지 매겼는데 1등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어깨에 힘들어가고 해서 저 업체하고 일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2, 3, 4, 5를 올리자. 안 됩니다. 순위대로 1등부터 순서적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4등까지 올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총회가 있어요. 주민총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하는 총회가 있어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라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총회의 의결 기준을
다득표로 할 건지 과반수로 할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무 편의를 위해서 다득표라고 바꿔놔요. 그러면 4개 업체를 올렸으니까 투표를 하다 보면 1, 2, 3, 4등이 가려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업체가 선정이 돼요. 근데 추진위원회는 달라요.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함부로 고칠 수가 없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반수 득표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반수 찬성으로. 그럼 4명을 올리게 되면 표를 나눠 갖습니다. 1등한 업체가 40% 가져가고 나머지 업체가 20%, 10%, 10%, 20%, 10% 이렇게 나눠가도 선정되는 업체가 없어요. 부결됩니다. 다시 총회하셔야 돼요. 그런 게 좀 불편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지만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4개 이상을 총회에 올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선정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다른 업체의 선정 계획서는 여러분들끼리만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대의원에서 의결받으시면 돼요. 근데 설계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을 받기 전에 공공지원자가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선정계획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대로 뽑아도 됩니까? 라고 구청한테 요청을 하셔서 검토가 확인된 다음에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찰 공고하시고 현장 설명회에서 입찰하고 심사하신 후에 총회를 해서 선정을 하시게 되는데 작품 심사라는 거는 설계 공모 방식에 한정해서만 작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를 뽑을 때 불편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과반수 득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설계자 선정할 때 보면 부결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실제 그 설계자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과반수 득표이기 때문에 잠실에 있는 모 현장 같은 경우는 정비회사 한 번 뽑는데 총회를 3번 했어요. 다 1등한 업체는 분명히 있는데 과반수, 절반 이상의 득표가 없는 거예요. 표를 다 나누어 가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회를 3번씩 하고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더 불편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설계자 뽑으면 뭘 보고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가격? 싼 업체? 아니면 이 재건축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한 실적? 아니면 기술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 회사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 보시고 싶으시죠? 기왕이면 실적도 많고 회사도 크고 가격이 싼 업체 뽑고 싶죠? 근데 그런 업체는 없어요. 그런 업체 있으면 그 업체만 하겠죠, 지금. 근데 이 선정 기준 고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가를 못 합니다. 우리는 실적이 많은 업체한테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싶어. 가격이 싼 업체한테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싶어. 그걸 못 해요. 정해져 있어요. 기술자 평가는 50점을 줘라. 실적은 40점을 줘라. 신용도, 회사의 신용도는 10점을 줘라라고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근데 보세요. 경력 15년 이상이 만점이에요. 그죠? 저도 젊은 나이지만 저도 설계가 12년이고 정비회사 경력만 지금 16년인데 15년만 해도 만점이에요. 자, 그 기술자가 5건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으면 또 만점이에요. 특급이면 만점, 10년 이상 경력이면 만점, 5건 이상이면 만점. 자, 회사, 설계회사를 뽑는데 5건 이상이 만점이에요. 재건축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5건 해본 업체 수두룩합니다. 근데 5개면 만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도 2000세대면 만점이에요. 큰 현장 하나만 해서도 만점이야. 그만큼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50개를 해본 업체를 만점으로 주자. 이거 경력 20년 이상 한 사람을 만점으로 주자. 이거 못 바꿉니다. 이대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주자인데 발주자 의사가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대다수의 업체들은 다 동일합니다. 점수가. 어지간하면 다 만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어디서 결정나요? 가격.
가격에서 결정나는데 가격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싼 업체가 만점이냐, 비싼 업체가 꼴등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부찰제라고 해서 5개 업체가 입찰을 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가에 가까운 사람이 만점이에요.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점이 떨어집니다. 복불복이에요, 완전히. 업체들이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업체가 저 10등이 될지 1등이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500세대 미만이면 이 평가는 20%만 반영을 하고 가격을 80%로 하는데 대부분 1500세대 이상인 현장들이 많죠. 요즘은 1000세대나. 심지어는 이 평가는 다 똑같은 점수는 40%고 가격은 60%를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업체들이 등수에 뜨느냐 마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설계자의 경우는 이 적격 심사라는 거 말고 설계 공모라는 게 있어요. 자, 살펴볼게요. 설계 공모는 아무것도 평가 안 합니다. 아까 다 평가해봐야 다 똑같다 그랬는데 굳이 다 똑같은 거 평가 안 해. 대신 뭐래요? 너네들 가서 그림 그려와봐. 너네들 앞으로 우리 현장을 어떻게 지을 건지 도면을 그려와봐. 그거를 보고 조합원들이 직접 평가할게. 라는 게 설계 공모 방식입니다. 딱 얘기를 들으면 이거 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자, 보시면 일단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아까 총회 4개 이상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설계 업체들도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많아야 3개, 보통 2개 업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4개 이상이니까 3개 업체 왔으면 다 올리면 되잖아요. 총에 다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그냥 알아서 평가하시면 돼요. 뽑고 싶은데 뽑으시면 되는데 5월 9일 날부터는 2개 업체가 들어오든 2개 업체가 들어오든 3개 업체가 들어오든 심사위원 구성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심사를 하게끔 돼 있고 근데 그 심사에서 순위를 매기진 않습니다. 그거는 심사할 때 조합원들한테 이런 심사평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줄 뿐인 거고요. 그리고 우수작을 선정해서 그 우수작은 낙찰자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정의 비용을 또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평가해서 수미양가로 점수를 매겨서 총회에 올려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업체가 본 그림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매스컴에서 보셨지만 압구정 3구역 그 설계 공모 때문에 많이 싸웠죠. 2번 했는데 한번 가서 보신 분 있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 얼마나 뿌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합원님들이 실제 보고 하시는 게 이제 설계 공모인데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특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설계 작품을 만들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그걸 보통 한 40일, 45일 줬어요. 한 달 내지 한 달 반? 많게는 이제 한 50일 정도까지도 줬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작품을 만들어 옵니다. 근데 이거를 막 25일 이렇게 잘라서 준다고 하면 그 규정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보통 다른 현장에서는 작품 만드는 시간을 한 45일 주는데 우리 현장은 20일만 줬어요. 그럼 밖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 업체 분명히 짰다. 이미 작품 만드는 업체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5월 9일 날. 무조건 90일 이상 줘라. 특수한 경우가 인정되면 60일 범위로 단축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공모하면 일단 입찰 작품 기간만 일단 최소 2달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설계자 선정 절차를 들어갔었는데 그
과거에 지금 저희 목동이나 양천구는 그런 현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비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설계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정비계획 범위 이내에서만 작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에는 그냥 적격 심사로 갈 건지 아니면 설계 공모 방식으로 갈 건지도 이제 판단을 하실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볼게요. 같은 개념입니다. 설계자와 동일한데 심사 방식이 틀려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저처럼 그동안의 노하우나 아니면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컨설팅 해드리는 영역이에요. 뭔가 제안 드릴 게 없습니다. 작품이 없죠. 그래서 자격심사 1 또는 자격심사 2라고 해서 심사 방식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거는 이따 한 번씩 살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4인 이상을 총회에 모두 올려야 된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격심사 1과 2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구청장한테 대신 평가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신 돈 달라고 합니다. 돈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1로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구청한테 요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격심사 2로 하게 되면 무조건 구청장한테 평가해달라고 의뢰를 하셔야 돼요. 자, 절차는 동일한데 설계자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입찰이 마감되고 나면 구청장한테 사실조회 요청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정비회사가 A, B, C, D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이러하니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조회해 주세요라고 구청한테 한 번 더 갔다 오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 중첩도라고 해서 담당 책임 기술자가 다른 현장에도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지 말고 여기저기 했으면 감점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조회 여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그 이후에 이제 이사대의원회에서 총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평가 방식인데요. 역시나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라고 최근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물론 인터넷 검색하면은 근처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만 먼저 뜰 텐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어떻게 뽑을까요? 라고 하면 아유 실적이 많고 유능하고 우리 현장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열심히 해주는 업체 뽑아야지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기준대로 못 뽑습니다. 고시돼 있어요. 자, 볼까요?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이면 만점. 조합 설립인가 1000세대 이상이면 만점이에요. 목동에 있는 현장 하나 조합 설립 인가했으면 만점입니다. 조합 설립이라는 거 딱 한 번 해봤는데 만점 받아요. 사업시 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 수 1000명, 세대수 1000세대. 목동 단지 하나 재건축하면 여기 있는 거 다 만점 받아요.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재정상태 건실도라고 해서 유동 비율,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 빚이 얼마나 많은 회사냐, 순수한 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거 평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냥 신용평가 등급, 객관적으로 평가한 신용평가만 하나 보면은 이거 나머지 다 판단할 수 있는데 평가할 게 없으니까 사실 요거 넣고 나머지는 실적하고 기술 인력인데 서울 시내만 정비회사가 160여 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00여 개가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 사업이든 저희개발 사업이든 실적 하나 이상 갖고 있는 업체들 한 40여 개가 대부분 점수가 동일해요. 다 대부분 만점이에요. 다만 여기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1점 떨어지냐 2점 떨어지냐 이렇습니다. 나머지 다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 평가도 500인 이상이면 가격이 70%예요. 100원, 200원 잘못 써내면 등수가 1등에서 10등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업체들도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A라는 업체를 뽑고 싶지만 입찰해 보면 A라는 업체가 저기 20등밖에 넘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맘대로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게 참 여러분들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현재 기준은 이래요. 가격도 역시 평균 가격입니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평균 가격인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업체들끼리 짜고 가격을 맞추면 되겠지라고 합니다. 실제 업체들이 못 짜요.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가격을 1,000원씩 쓰자라고 짜고 너는 900원, 너는 1,100원, 나는 1,000원 쓸게 그러면 제가 1등 되죠. 제가 평균이 1,000원이니까. 근데 생각지도 못한 업체가 500원 쓰고 들어와 봐요. 평균이 확 바뀝니다. 이걸 누가 무슨 부담을 떠안으려고 이거를 짜고 들어와요? 못 짭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담합이 안 되는 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택할 폭도 좁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해당 교육, 그 전문 기술 인력이 교육받은 실적은 가산점으로 하게 돼 있고 중첩도라고 해서 홍길동이가 이 현장의 책임 사업 관리자인데 옆에 단지도 책임 사업 관리자면 감점 1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현장을 정복해서 맡지 마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의 업무 정지 처분이 있으면 이 역시도 감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방식을 볼까요? 이거는 아까 설계자의 적격심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심사 기준 1은 객관적인 평가만 하게 되는데 적격심사 2는 완전히 다릅니다. 업체 평가, 아까 다 어느 업체들이든 대부분 똑같은 점수다라고 하는 거는 20%만 반영을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6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20%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안서가 좌지우지 되는 구조입니다. 제안서 내용은 이 해당 현장에 대한 과업을 얼만큼 이해하느냐, 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구청장한테 평가를 의뢰한다고 했어요. 자격심사 기준 2는. 그래서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파견되는 평가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파견되는 평가위원, 그리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평가위원 해서 평가위원들이 그 블라인드 테스팅처럼 해당 업체가 누군지 모르고 제안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해서 저 업체 똘똘해 보이네, 말 잘하네, 저 업체 제안서가 훨씬 더 구체적이네 라고 평가하면 그 업체를 선정하시는 구조예요. 근데 그런 걸 평가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5분 발표하고 2분 질의응답, 아니면 7분 발표하고 3분 질의응답 이러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소유자분들, 발주자 여러분들이 직접 총회에서 네가 와서 발표해봐 그러고 소유자분들이 직접 듣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라고 모아놓고 5분, 10분 발표하고 그거로 점수 매겨서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점수가 어떤지도 모르고 1, 2, 3, 4등을 총에 올려야 돼. 상당히 좀 불합리하죠. 하지만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많이들 지루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좀 쉽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실무적인 얘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 필요하시면 그냥 조용히 다녀오시고 그냥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떠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히려 좀 일찍 끝나고 빨리 들어가시는 게 낫죠? 자,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 앉은 분들이 업체를 평가하고 뽑으셔야 되는 추진위원이고 아니면 조합의 임원이거나 대의원이다 라는 입장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냐 여부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실제 많은 판례나 민원이 이것 때문에 걸립니다. 예산으로 있는데 왜 총회를 해야 되느냐? 예산이 없는데 왜 대의원에서 뽑아야 되느냐? 많은 논란들이 있고 실제 소송 다툼도 많아요. 법에 보면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총회에서 수립합니다. 총회에서 우리가 얼마큼 쓸게요 라는 예산을 총회 의결로 편성을 해요. 그리고 예산으로 이 예산에 없는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걸 뽑아야 되면 그것도 역시 총회에서 뽑으셔야 돼요. 아까 초반에 살펴봤죠? 그러면 예산 안에 있으면 총회를 안 해도 돼요. 시공자, 감정평가사,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외에 나머지 용역들은 예산이 있으면 대의원회에서 뽑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잘못 뽑으면 2년 영창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정비계획을 입안하실 때 보면 추정 분담금이라는 거를 보신 소유자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신 소유자도 계실 거예요.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그 관계자분들도 계실 텐데 정비 사업비라고 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을 산정을 할 때 사업 초기부터 끝까지 얼마가 들어갈까를 예측하는 게 정비 사업비예요. 근데 여기에 A라는 용역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우리 정비사업비에 그거 예산이 있으니까 올해 그 업체 뽑읍시다 라고 대의원에서 뽑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 많이들 해온 조합들이 많이들 처벌받았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세부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해서 1회계연도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모든 비용이 다 있더라도 그 중에 올해 쓸 돈을 따로 편성하셔야 돼요. 그 예산에 있어야만 예산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체 정비 사업비가 있고 그 중에 올해 쓸 거를 조금씩 편성을 하겠죠. 올해 썼으면 내년에 줄이고 올해 안 썼으면 또 내년에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해마다 편성을 하는데 그 해마다 편성하는 예산에 해당 용역이 있어야만 예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예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예산이 없다면 총회에서 뽑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하는 총회를 새로이 거치고 그 다음에 대의원에서 뽑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예산 편성할 때 예측되어지는 용역을 모두 다 넣으셔야 돼요. 아유, 예산 아껴야지 라고 해서 이거 올해 할 수 있을까? 내년에 하겠지? 올해 빼먹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거 빨리 뽑아야 돼. 근데 못 뽑아요. 그거 뽑으려고 총회해야 돼요. 근데 예산을 내년도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미리 1년치만 보지 마시고 특히 용역업체 선정은 내년도 것까지 뽑을 업체들을 다 예산에 편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 업체에 뽑으면 우리 계약금 10%만 줄 거야. 그래서 용역이 10억 원인데 우린 예산에 1억 원만 담아 놓을 거야 라고 하는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 역시도 소송에 갑니다. 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이에요. 그럼 예산을 계약금 1억이라고 했으면 1억 원 이내에서의 계약만 예산으로 봐요. 그래서 새로이 선정하는 앞으로 지금까지 선정되지 않고 우리가 뽑고자 하는 새로운 용역은 그 용역 총액을 다 예산에 편성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물론 이미 뽑았으면 그 뽑은 업체가 올해 얼마 주기로 하고 내년에 얼마 주기로 그건 계약에 다 돼 있죠. 그거는 이제 계약대로 예산에 편성하시면 되는데 아직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예산은 그 용역 총액을 예산에 다 편성해 두셔야 되는데 실제 그거를 다 편성해 놓고 또 내년도에 발생할 것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놓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총회에 가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뭐 돈을 얼마나 헤쳐먹으려고 이 예산을 이만큼 방대하게 편성을 하느냐, 이거 미리 뽑아갖고 얼마 헤쳐먹으려고 하느냐, 다 이래요. 그거 여러분들이 설득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헤쳐먹을 게 아니라 당신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요. 총회까지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예산은 많은 여유 있으면 여유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게 국가가 편성하거나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용돈 주는 그런 예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정계획을 작성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정계획서는 이사회에서만 작성을 하고 입찰 공고를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입찰 마감일 결정하는 것은 무효다. 왜냐하면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 못한다라고 한 판례예요. 이 판례를 인용해서 이사회에서 배점을 아까 뭐 설계자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같은 경우는 배점이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용역들은 여러분들이 배점을 정할 수 있어요. 그 배점을 이사들이 정하고 그거를 이사회 의결만으로 입찰 공고하셨다가는 대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의원회까지 거친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선정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 좀 유의하실 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입찰 뭐가 있다 그랬죠?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수의 계약 있습니다. 제한 경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입찰을 하시면서 은연중에 서울 지역에 있는 업체만 참여할 것 이렇게 제한을 하시면 입찰로 안 봐요. 다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용역업체를 서울로 제한하셨잖아요. 제한 경쟁이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 그래서 참가 자격을 제한하시는 그 과오를 범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고 제한하고 싶으시면 서울 업체한테 가산점을 주거나 서울 업체가 아닌 사람들한테 감점을 주거나 해서 배점으로 평가를 하셔야지 그 업체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객관성이 결여된 적격심사 기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실제 있던 사례입니다. 지방에서 용역업체를 뽑는데 기술 엔지니어 업체를 뽑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가까운 내 친구가 그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 양반을 뽑아주고 싶은 거야. 근데 저 업체는 실적이 없어. 입찰해보면 꼴찌할 것 같아요. 서울에 뭐 주변에 날고 긴다는 업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입찰 배점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거리 비례 감점 제도라고 해서 조합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감점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게 객관적이라고 보이세요? 가까운 업체 누군지 알잖아요. 그 업체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나마 싼 업체고 뭐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문제없이 지나갔지 솔직히 같은 업체들이 보면 그 조합 별로 좋게 안 봅니다. 분명히 그건 짠 거예요. 그런 걸 평가를 합니다. 아니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정하고 싶은 업체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점수가 좀 미달이 돼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니들 와서 아니면 제안서 내봐. 아니면 니들 와서 이사들, 대의원들한테 PT 해봐. 그래서 누가 제일 잘했나 점수 매기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오히려 그건 좀 나아요. 근데 하지만 그 역시도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나중에 꼭 얘기 나와요. 그 이사들이 작당해서 한 업체한테 높은 점수 줬다 말았다 이거 가지고 싸움 납니다. 왜? 객관적인 게 없으니까. 그리고 비전문가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를 뽑는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다? 이거는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주관적인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이건 편향됐다라고 보일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들은 배제시킨 쪽으로 좀 선정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확인 가능한 배점 기준을 좀 작성해 주십사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업체가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해서 실적 500개 있는 업체 만점, 400개 있는 업체 8점, 300개 있는 업체 6점 이렇게 배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업체 실적표하고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첨부해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되죠. 근데 500개, 600개 되는 실적을 언제 계약서하고 다 비교하고 계실 거예요. 일일이 다 못 봐요. 근데 그거를 업체가 어련히 알아서 냈겠지. 근데 누군가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거 받아갑니다. 그러고 밤새 앉아서 세봐요. 배점이 잘못됐다. 너네 특정 업체 뽑으려고 배점을 일부러 속였다. 이런 경우 나옵니다.
왜? 이사들이 개봉할 때 500개, 300개 되는 거 언제 다 보고 있습니까? 그거 실적에 기재된 게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 못 봐요. 실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배점에 잡으시고 그 항목도 역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300개, 500개는 너무 많어. 그래? 그러면 양천구 내에서 최근 3년 동안으로 제한을 해보세요. 그럼 숫자가 줍니다. 그런 걸로 숫자를 판단해서 배점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배점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배점하는 발주자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놓으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업체 현황 평가를 하고 나면 가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 가격이다라고 하시는데, 자,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 게 좋을까요? 싼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싼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다 주고 제대로만 하면 좋겠어 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적정한 시장 가격, 객관적으로 아예 뭐 계산 방식이 따로 있는 가격이 아니면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시장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대파 사러 가도 오늘 시장 갔더니 대파 한 단에 얼마네? 저긴 또 얼마네? 그게 시장 가격으로 형성하시지 대파라는 게 딱 얼마입니다. 키로 뭐 한 단에 무조건 얼마입니다. 이렇게 고시된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파 사실 때 사고 말고 뭘로 판단하세요? 시장 가격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시장 가격을 근거로 업체를 뽑자라고 하시든지.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싼 업체 뽑자라고 결정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순위만 결정하시는 거예요. 싸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면 총회, 대의원회면 대의원에 올려서 의결 표시를 받으셔야만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평가를 제일 싼 업체가 만점입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격보다는 해당 업체의 객관적인 정성적 평가를 정량적 평가를 우선시하자라고 적격 심사 방식을 우선 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너네 한번 제안서 내봐. 얼마나 잘 써오는지 볼게 라고 평가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자, 최저가 우선 배점을 할 거냐, 평균 가격을 할 거냐, 아니면 발주자인 여러분들이 이 가격은 우리 1억 원에 뽑읍시다. 우린 예전 가격을 1억 원으로 정하고 1억 원에 가장 가까이 온 업체를 뽑읍시다라고 해서 예전 가격을 미리 뽑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격 구간별 1억 원부터 1억 1천만 원까지는 10점, 1억 1천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까지는 9점, 뭐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평가도 하십니다. 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값싸고 일 잘하는 업체를 뽑고 싶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업체 소문난 거 못 봤습니다. 일 잘하고 싼 업체가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업체만 일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용역이나 시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하시고 이제 용역업체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낙찰자 업체를 뽑는 방법은 추진위원회의에서 뽑습니다. 물론 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00명이면 50명 이상 찬성해서 찬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그 업체가 뽑힙니다. 이때도 역시 과반수예요. 그래서 4개 이상 올라가면 부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주민총회도 역시 과반수입니다.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추진위원회에서는 표가 많다고 선정되는 다득표가 없습니다. 무조건 과반수예요. 조합 가면 다득표로 할 수 있는데 대의원회는 과반수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다 그 내용입니다. 대의원회에서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수도권, 경기도권의 모 현장에서 조합이 설립됐어요. 조합이 설립돼서 대의원도 다 뽑았고 시공자까지 뽑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다 났어요. 근데 점검을 해보니까 그동안 대의원도 다득표로 뽑았고 시공자 선정 절차나 이런 것도 다 다득표로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무효예요. 근데 시청에서 봤을 때 이걸 무효로 시키자니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절차를 다 중단하고 대의원부터 다시 뽑아라. 다득표로.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에는 무조건 과반수예요. 조합총회에서는 다만 정관에다가 다득표로 규정을 하면 다득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제 뽑긴 뽑았는데 이게 뽑은 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숫자에 따라서도 효력 발생이 되느냐 마느냐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여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좀 기억을 하신다면 나중에 업체를 뽑을 때 이거 과반수 넘은 거 맞느냐, 이거 다득표냐, 의결 요건이 뭐냐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짚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짚어보셔야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를 안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태점검 사례라고 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만 가져주시면 인터넷에 정보몽땅 검색하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사이트 접속하시는 거 아시죠? 들어가 본 분 계세요? 정보몽땅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 보신 분, 접속해 보신 분 없으세요? 오늘이라도 한번 인터넷에다가 클린업 시스템이나 정보몽땅 검색하시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관련된 정보들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조합 내용만 보실 수가 있는데 관련된 자료나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단지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저 조합이 언제 시공사를 뽑았는지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가시면 서울시가 2012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합동 실태점검이라는 걸 해왔어요.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부동산원하고 서울시 그리고 해당 지자체장인 구청장하고 합동으로 이 조합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고 현장들을 점검을 했죠. 여러분들도 가끔 기사에 실태 점검해보니 몇 건이 적발됐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적발된 사례들이 그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에 실태 점검 사례집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보시면 양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례별로 업체 선정이면 업체 선정, 회계면 회계, 각 분야별로 그 사고가 났던 그 사례들이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요약을 해온 겁니다. 자, 일단 점검을 할 때 실태 점검의 매뉴얼이란 게 있어요. 어떤 걸 보냐 하면 관련 규정, 아까 처음에 보셨죠? 맨 앞장에 있는 법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맞춰서 선정 절차를 진행했느냐 이거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뽑은 게 맞느냐 요거 중요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례집에서도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절차를 지침서를 대의원에서 의결했느냐 아까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안 된다고 했죠. 대의원회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 지침서대로 선정을 한 게 맞느냐. 입찰 지침서에는 싼 업체한테 만점 주기로 돼 있는데 왜 싼 업체가 아닌 그 차순위 업체한테 만점을 줬느냐. 이것도 적발해요. 지적하고 다시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면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입찰 공고나 지침서에 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했느냐. 이것도 점검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점검 대상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실제 그 유의사항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라고 하는 거는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특히 시공자를 선정할 때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정보가 뭐냐 하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사라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현장들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공자들도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뜻인데, 유찰이 2번 돼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 공사비 500만 원으로 제시를 해서 시공자를 뽑읍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래서 유찰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야, 공사비가 너무 싸서 안 들어오나? 공사비를 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다시 했는데 또 안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2번 입찰을 했는데 2번 유찰됐으니 수의계약하겠다. 될까요? 안 됩니다.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기간을 6월 30일까지 마감, 아니야 7월까지 연장해 줄게, 이런 기간을 바꾸는 거 외에 지금 제가 뭘 바꿨어요? 공사 예정 가격을 바꿨죠. 공사 예정 가격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바꿔서 입찰했습니다. 그럼 이건 새로운 입찰로 봐요. 2번 유찰된 게 아니라 1번 유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유찰될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보증금을 5% 내라, 아니야 10% 내라, 이렇게 보증금 비율을 바꾸는 거는 동일한 입찰로 보고, 입찰 기간을 바꾸는 것도 동일한 입찰로 보지만 그 외에 나머지가 바뀌면 새로운 입찰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용역 금액하고 업무 범위가 변경됐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입찰할 때는 공사비 800만 원으로 입찰을 했어요. 근데 유찰이 됐어.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한 거죠. 조합원들한테 뭘 공짜로 줘라, 뭐를 공짜로 마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너무 과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찰시켰어요. 그래 놓고 A라는 업체 불러다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자, 너는 1000만 원에 800만 원의 공사를 해. 대신에 이 공사하는 게 너무 까다로우니까 요거는 빼줄게. 안 될까요? 안 돼요. 기존에 입찰했던 용역 금액과 용역 범위와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 아니면 그거보다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범위에서 용역비가 용역비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업무 범위가 줄어들거나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더 전가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입찰했던 내용과 동일 선상에서 수의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입찰소 개봉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너네 나가, 우리끼리 개봉할게, 이거 효력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도 들어오려면 들어와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느냐, 그리고 입찰 공고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느냐. 입찰 공고는 당신네들 입찰해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1번 용역도 수행하고 2번 용역도 수행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당신네들 101동 청소해, 102동 청소해, 103동까지 청소해,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청소해 라고 입찰을 했어요. 근데 그 업체를 뽑아놓고 계약을 할 때 야, 관리사무소는 빼고 해. 안 됩니다. 입찰 지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업체가 우리는 101동, 102동, 103동을 청소하라고 입찰 공고를 냈는데 그 업체가 알아서 우린 그 가격에서 관리사무실까지 청소할게요 라고 들어왔어요. 그럼 그 업체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야, 근데 관리사무소 필요 없어. 그거 계약서에서 빼면 안 돼요. 계약서에 넣으셔야 돼요. 업체가 제안한 것도 그대로 계약 내용을 동일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전자조달 시스템에 해당 개찰된 내용을 공개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만간에 아까 제가 계속 예산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는데, 그만큼 정비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예산 때문에 1, 2년 그냥 까먹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여유 있게,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걸 예측해서 미리 담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면 서울시가 제시한 예산 편성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기타 외주 용역비, 예비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자료로 보시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용역들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를 해드렸는데 무슨 일이 발생될지 무슨 용역이 필요한지 모르시니까 설계자 뽑아야지, 정비업자 뽑아야지 뭐 이런 예산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기타 외주 용역비에다가 뜬금없이 그냥 한 20억, 30억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청소 용역이 필요하네. 그래서 기타 외주 용역비 있으니까 청소 외주 용역비를 기타 외주 용역비로 썼어요. 서울시가 인정 안 해요. 기타라는 용역이 없다 이럽니다. 그럼 그 항목을 왜 만들었냐? 그러면 기타 외주 용역비는 어떤 용역에 쓸 겁니다라고 주기를 달아야만 쓸 수 있어요. 기타 외주 용역비 비고란에 아니면 밑에 주기에 기타 외주 용역비는 청소 용역, 뭐 셔틀버스 용역 이거로 쓸 겁니다라고 그 항목이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그냥 기타 외주 용역비라고 잡아놓으면 못 씁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기타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진 용역비를 입찰을 했는데 우린 예산을 1억 생각했는데 입찰을 해보고 나니까 낙찰자가 1억 5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예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타 외주 용역비를 쓰겠다. 아니면 그 선정된 업체가 추가되는 용역비가 발생되는 경우 그거 비용을 쓰겠다. 아니면 건축 심의 조건으로 부여된 다른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그거로 쓰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8시 37분입니다.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루하고 힘드신 시간이셨을 텐데 좀 일찍 퇴청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강의를 마쳤는데 질문은 안 받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 두세 분 정도 질문 받고 그리고 마칠까 합니다.